예, 김성수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아유, 전화가 잠깐 좀 끊겼다 들렸다 하는데요. 예. 자, 어제 오늘은 법원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정경심 교수 1심 선고가 있었고, 오늘 윤 총장 그 정직 2개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오늘 2차 신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직 결론이 안 났었는데 지금 이 시각에도 안 났죠? 아직? 예, 대략 한 8시경. 아, 8시경? 결론이 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자, 오늘은 정경심 교수 1심 선고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건 사람마다 느낌이 좀 다를 텐데요. 어제 네. 정 교수 징역 4년, 벌금 5억, 게다가 법정 구속까지 이렇게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저는 조금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일단 개인적으로 좀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은. 사실 오죽하면 진중권 교수도 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형이 과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중권 교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지속적으로 그 조국 정경심 교수 부부를 비난해왔던 그런 네. 진 교수조차도 이 양형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세게 나온 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굉장히 강한 선고가 내려졌다고 봐야 됩니다. 예. 물론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구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4년형의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으로 깎여지긴 했지만 지금 전체 15개 혐의 중에서 11개 혐의가 유죄가 됐고요. 예. 4개 혐의가 무죄가 나왔는데 그 4개 혐의 중에서 2개 혐의가 세칭 말하는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예. 사모펀드의 직접 개입 여부에 관련된 혐의들이었어요. 예. 근데 이 혐의들 가령 횡령이라든가 또 이제 미공개 정보를 통한 범죄 그 수익의 은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표창장 위조와 업무방해 그리고 거기다가 일부 차명 거래와 또 미공개 그 정보를 활용한 수익 실현 등의 일부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강한 양형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논란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특히 법정 구속을 시켰다는 거 이거는 1심 판결이 이렇게 난 상태에서 그 개인의 방어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정 구속을 잘 하지 않는 경우들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를 김경수 지사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정경심 그 교수 이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심 이후에 바로 법정 구속된 것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 두 건이 다 비슷했던 게 그 재판부가 범죄 혐의자에게 피고인에게 굉장히 도덕적인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괘씸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 사실 이 1심 선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몇 시간도 모자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정경심 교수가 받은 혐의가 크게 세 갈래가 있습니다. 입시 비리에 관한 거 7가지가 있었고 사모펀드 관련된 게 5가지가 있었고 증거 인멸 관한 게 3가지가 있었는데 모두 이제 15가지 중에서 11가지가 유죄로 이렇게 선고가 된 상태입니다. 자, 핵심만 좀 짚어보죠.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표창장 위조 과정. 자,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제 여당에서는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이제 확증 편향식의 판결을 내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법원에서 지금 증거들을 전부 다 인정하지 않았냐, 특히 이제 재판 과정에서 표창장 위조의 세세한 시연들을 검찰이 시연한 것들을 재판부가 그대로 다 인정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보면요, 실제로 지금 그 표창장을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100% 맞게 시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다 입을 모으고 있는데 재판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파일을 생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에 대한 증명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네. 이렇게 전제를 달고 있죠. 그러 부족하더라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위조건 같은 경우는 증명이 일부 부족하다고 한다면 예. 그 위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는가? 그렇죠. 이 부분이 참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는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조를 확실히 했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있죠. 왜냐하면은 그 사실을 이 본인이 직접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면.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들여다봐도 예. 특히 이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IT 전문가들의 소견서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 소견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가 어디에 있었고 그래서 포렌식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IT 전문가의 입장에서 봐서 그 휴게실에서 옮겨졌다가 정경심 교수 집으로 갔다가 다시 온 그런 흔적들이 다 녹아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견서를 구했거든요. 예. 근데 전문가들은 그런 적이 없다라는 소견서를 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견서는 단 한 군데도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논쟁의 여지를 그대로 남겨줬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일부 증인들의 주장들까지도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걸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증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위증 수사가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증을 조국 정경심 부부 측이 강요했다. 그래서 구속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군요. 과연 이 부분도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 또 법원에서 다퉈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무리한 판단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군요. 어쨌든 표창장 위조건 만약에 10분 양보해서 만약에 위조가 됐다고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에 의해서 자, 이 위조된 표창장을 갖고 그 당시에 왜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 부산대 그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거 업무 방해까지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쟁점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사실상 그 입시 전문가들한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타임라인에서는 어떤 청원까지 나왔냐면 모든 판검사 자녀들의 입시를 전수조사해 주세요라는 청원까지 나왔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재판부의 말을 다 인정하더라도 조민 씨가 15등을 했고 조민 씨 다음 등수가 16등을 했는데 그 둘의 점수 차가 1.16점이에요. 15등과 16등. 예. 근데 그 1.16점을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의 수상 경력이 충분히 그 확보할 만큼 그런 만큼의 영향을 끼쳤다는 건데 근데 입시 전문가들은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총장의 표창장 등등이라면 이거는 실제로 면접에서 인성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면 점수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점수가 있었다고 했을 때는 표창장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예. 실제로는 점수가 1.16점이면 이거 회복하기가 힘든 점수 차예요. 이게 큰 점수 차인가 보네요. 1.16점이. 굉장히 큰 점수 차로 봐야지 이게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입시에서 1.16점 차이가 났다면은 그건 사실은 꽤 많은 점수차가 벌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점이라면 이 표창장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1.16점이라는 큰 차이. 실제로 이 부산대 의전원의 그 당시에 입시를 담당했던 사람이 나와서 이런 표창장으로 당락이 바뀌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역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징역 4년의 형량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죠. 지금 뭐 여야 의원들 지금 주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네요. 이 부분에서는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표창장 위조 갖고 4년을 주느냐 그런 주장은 좀 틀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15개의 혐의 중에서 11개를 인정했거든요. 그럼 표창장 위조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예. 실제로 이 4년의 대부분의 형량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금융거래법 위반, 또 차명 계좌를 사용한 그런 금융거래법 위반 쪽의 그 양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고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 이제 그 남편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어떤 판단 이런 것까지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4년이라고 하는 그 양형이 정말 정당한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공개 중요 정보라고 하는 게 사실 언론에 다 나와 있던 정보들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인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미공개 중요 정보라고 해서 실제로 수익을 실현시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정이 된 것이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사실 손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일부 현금화했던 2천여만 원 정도가 이득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그 금액을 내렸는데 좀 수많은 다른 펀드에서 사기를 했던 사람들의 양형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2천만 원 정도의 범죄 수익을 획득했다고 해서 과연 이제 4년과 가까운 혹은 절반이라도 2년과 가까운 실형을 산 사람이 초범 중에서 있는가 이런 부분을 따져본다면 또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한 20초 정도로요.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오늘 얘기. 네, 오늘 핵심은요. 다른 데 또 숨어 있습니다. 이제 핵심이 검찰의 과잉 수사를 법원이 어떻게 통제를 했느냐 이 부분인데 실제로 이 사건에서 표창장 위조 건만 해서는 공소장이 2개입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가 2개예요. 같은 표창장 갖고 사건 번호가 2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런데 재판부는 9월 6일 날 공소장에 의한 사건은 무죄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10월 6일에 후에 제출한 압수수색해가지고 증거를 후에 발견해서 낸 공소장에서 유죄를 때렸는데요. 사실상 첫 번째 공소장이 없었더라면 압수수색이 허락되지 않았을 거고요. 공소가 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나오는 것도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여전히 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대법원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섣부리게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건 특히나 언론의 태도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